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저는 어제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실망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왜곡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너무 뻔합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치밀한 우라를 참지 못한 국민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기자들과 문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차관을 지냈다고 정권 편향 인사라는 게 잘 납득이 안 간다며 이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중하게 수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김오수가 차관을 지냈다고 편향적 인사라고 한 것입니까? 그 뒤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이 원전 등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게 그렇게 아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것입니까? 어제 연설을 들으면서 문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국민을 겁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연설은 자화자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는 아직도 K방역의 몽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해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3년 동안 경제가 폭망했죠.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에는 그나마 마이너스 1%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게 정직한 말입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해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백신 접종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장 백신 감염으로 접종이 지지부진한데 이 문 대통령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는 백신 확보를 못한 이유를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선투자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세계 102번째 접종국에다가 접종률은 아직도 꼴찌 수준인데 OECD 최하 수준인데 그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현실은 백신 가뭄으로 하루 5만 명 정도 근근히 집중을 이어가는데 문 대통령은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상황 판단과 자화자찬은 놀랍기만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미국은 6.4%로 영국은 5.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예상한 올해 우리 성장률은 3.6%입니다. 이 세계의 경제 성장률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인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았다고 하니 듣는 이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연설문을 작성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곧 간신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역시 저징이었습니다. 돈을 퍼부어서 세금을 퍼부어서 4%를 달성해 보겠다는 거죠.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저는
그가 다음 정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재정으로 소비 진작을 하겠다는 말에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다음 세대를 처음부터 고민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고용에 대한 변명도 있었습니다. 이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할까요? 코로나 이전의 고용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 52시간제로 이미 고용 절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호기롭게 일자리 회복을 말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하겠다. 처음에 그린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문 정부 4년을 평가하는 기사 중에는 고용 참사를 지적하는 기사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서는 4년, 비정규직 95만 명 늘고 정규직 24만 명 줄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집권 4년 집값 92% 뛰고 청년 체감 실업률 27% 역대 최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만든 자화자찬식 보고서를 굳게 믿는 모양입니다. 홍남기가 만든 보고서 말입니다. 어제 신문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화자찬 일관한 정부 경제 보고서. 정말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한 건 연설 말미에 문 대통령이 보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분배 지표가 개선되었어요?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두고두고 곰씹을 만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궁지로 내몰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없앴으며 중산층을 파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작용을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어제 신문만 해도 물가, 이자, 세금 급등으로 살아는 판, 서민경제 3중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도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 투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설의 끝부분에 다시 자화자찬을 하더군요.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다. 그 G7 국가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를 잠시 제친 것이 그렇게 가슴 뿌듯했던 겁니까? 그는 1년 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다.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정말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풀자고 한 것이 과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일까요?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설대 기자와의 문답은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참 그 앞에 타기민의 작품입니까? 아주 음악을 동반한 영상까지 있더군요. 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역시 기대 이하였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어제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기 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해외 세미나를 다닌 임혜숙은 남편과 논문을 써서 퀴리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박준영의 아내는 1250점이나 되는 도자기를 밀수해서 팔았는데 왕궁에서 살았느냐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국민 감정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대례 비판했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길만 놓고 따지는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시간을 번 뒤에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은 그 3명을 임명할 것이고 대중은 실망하겠지만 곧 잊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정부 4년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소주성, 조국, 추미애, 그리고 코로나를 떠올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은 내로남불, 후한무치, 무능과 오만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A4 용지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짜파구리라는 음식을 앞에 두고 허리를 지치며 웃고 있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찍은 사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고 부정적 이미지만 남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입니다. 국민들 중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가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 정권이 국민을 편을 갈랐다는 것. 편 가리기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대중에 대한 선동, 바로 대마고고라고 부르는 그 선동이 먹혀들 때는 아주 유효한 통치수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효과적인 선동은 바로 편 가리기입니다. 문 정권은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효율적인 선동 정치를 펼친 정권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 조국 게이트는 이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과 태도, 이 나라에서 지식인으로 불리는 자들의 허위의식,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까지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국 일가가 저질렀던 파렴치한 작태들, 웅동학원과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들, 아들딸의 입시 비리 같은 것이 보수 우파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지금 23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18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최순실을 보면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정부는 경제 폭망으로 결론이 난 지 오래입니다. 어제 인쇄에서 아무리 경제를 자랑해도 그렇습니다. 경제 폭망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일자리 감소와 집값 폭등, 그리고 중산층 붕괴. 이 셋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중산층 붕괴와 함께 저소득층을 열렸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빈부격차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재정으로 눈가림하려 하니 재정은 파탄지경이 됐고 세금은 폭증했으며 결국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다시 소비를 줄이고 중산층 붕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재정을 계속 풀어 저소득층에게 알바생 일자리를 공급하고 온갖 수당으로 청년들과 노인들 그리고 실업자들이 불만을 잠재우다 보니 유동성은 끝없이 늘어나 자산 거품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빈부격차도 커졌습니다. 이처럼 문 정부의 경제 폭망은 모든 요인들이 연결되어 초래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2019년 말까지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등 모든 거대 지표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문 정부의 경제 폭망을 구한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문 정부를 구한 겁니다. 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했고 국가 채무를 폭증시키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을 계속해서 돈을 뿌렸습니다.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에다가 재정으로 뿌린 돈으로 마이너스 1%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작년 OECD에서 3위였습니다. 그러자 문 정부는 OECD에서 코로나의 악몽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문 정부의 경제 폭망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재정은 파탄났으며 빈부격차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라고 하는데도, 이제 돈 푸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도, 그는 어제 연설에서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확장 재정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자신의 임기에는 재정으로 버티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런 재정 중독, 친노동, 징벌적 부동산 세제, 반기업 규제의 함정으로 빠지게 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모두는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실시된 지 3년 만에, 그리고 작년 1월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뒤늦은 사필 규정이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학의 전 법무장관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대검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했습니다. 외부인사 13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한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이성윤은 회의에 출석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서 관련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수사팀의 소환을 4차례나 거부하다가 4월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출신이 회의를 앞두고 수사팀의 정식 기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닷새 뒤엔 수사심의위 소집도 신청해서 시간 끌기란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습니다. 매사 사필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